전체적으로 공유경제 사업 현황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빅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버가 125억 달러, 15조 정도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웬만큼 큰 회사들, IPO한 회사들의 회사 가치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78조 가치고요. 100년 된 포드, GM 이런 데들의 가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버가 딱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앱 회사로 생각하실 텐데 앱 하나를 가진 회사가 이 정도로 좀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판 코자자라고 에어비앤비가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기업 가치가 제가 코자자 시작할 때 1.5조로 시작했는데 30조 20배 증가했고요. 객실 수도 20배 증가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수는 70배, 7,000%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기업 가치가 90년대 힐튼보다도 가치가 높습니다. 여러분 힐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좋은 곳에 관광지에 아주 멋들어진 빌딩에 그런데 앱 하나 가지고 나온 에어비앤비가 그 회사의 가치보다 높고 머지않아서 50조, 100조 회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객실 수는 전 세계 탑3 호텔 체인이 갖는 전체 객실 수 213만 개보다 많은 220만 개입니다. 한국에만 지금 2만 개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공유경제를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메리 미커가 인터넷 트렌드라는 리포트에서 전 세계 탑 20 인터넷 회사를 발표를 했는데 5개 회사가 이렇게 그 스타트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가 공유경제 회사입니다. 우버가 8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가 18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공유경제는 무슨 갑자기 떠오르는 패션이 아니고 큰 트렌드라는 거를 반증해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페이스북 소셜 붐의 어떤 대표적인 페이스북의 과거 어떤 회사 가치와 펀드레이징한 그 이력과 우버의 지금 가치와 그 펀드레이징한 그 추세를 비교해보면 앞으로 이 공유경제 쪽이 얼마나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성장할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버에 투자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보면 지금 페이스북이 340조, 그러니까 340조 정도의 밸류인데 우버는 아마 11년, 창업한 지 11년 이렇게 되면 500조 이상의 그런 가치로 500조 내지 1000조 이상의 가치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저는 메리 미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현상을 인터넷의 진화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메리 미커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이 출현해서 엄청난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끌어왔는데 이제 게임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르게 좀 저는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난 25년, 30년 동안 인터넷이 출현하는 거 여러분은 주로 이렇게 목격을 하셨을 텐데 그동안 변화가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 인터넷 없이 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동안의 변화는 그냥 웬만한 변화의 출현 정도이고 앞으로의 변화는 엄청날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큰 차이가 뭐냐면 그동안은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정보 공유의 인터넷이었다면 IoT나 스마트폰의 출현에 따라서 이제는 인터넷 일상생활화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온갖 가지 테크놀로지가 같이 붙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초연결선을 얘기할 때 오프라인 인터넷이고, 그 오프라인 인터넷하에서 새로 등장하는 것이 공유경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오토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토의 처음 오토가 얘기 나올 때는 이러한 오프라인의 혁신을 누가 할 것인가, 그 얘기가 거기에서 오토가 나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 회사가, 소프트 회사가 오프라인을 다음치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라인의 혁신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진다는, 즉 무슨 얘기냐면 구글이 검색엔진, 온라인에서 검색엔진 회사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경 회사고, 어느 날 갑자기 제약 회사고,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회사가 된 거예요. 단순하게 오토를 온라인을 가지고 오프라인의 어떤 구분을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 변화가 얼마나 클 거라는 얘기입니다.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전에는 이런 테크놀로지 하나하나가 먹거리라고 해서 하나 등장하고 그 다음 등장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러면 이런 변화를 요즘 이제 다른 시스템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동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산업이 발달해 와도 경제의 기본 구조는 자본주의이고 산업 경제였어요. 그런데 이 경제의 구조 자체가 산업 경제와 다른 새로운 경제가 등장하는 것이 공유 경제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단순히 저변에 일어나는 어떤 그 변화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유 경제를 심각하게 큰 변화의 흐름으로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흐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는 온라인에서 25년, 30년 동안 있었던 그 흐름대로 오프라인에서 그대로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온라인에서 처음에 정보의 소비자로서 우리는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러면서 정보를 생산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경제 소비자였던 일개개인이, 소비자의 사람들이 갑자기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유통에 참여하면서 경제의 주체가 되는 식으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5년의 변화가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들의 참여, 그 다음에 공유, 오픈, 이 세 가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은 Power to the People, 결국에는 시민 중심의 어떤 사회로의 전이를 아주 급속하게 일으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5년간 그동안의 변화를 가지고 미래를 예견하면 거기에 어떤 기회 요소가 있고 어떠한 그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유 경제가 뭐냐? 일단 공유 경제는 뭐 여러분 많이 얘기 들으셨지만 소유로부터의 공유로의 대전환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유의 권한을 보장해주고, 그럼으로 해서 뭔가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 구조, 시스템 모든 것이 소유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유라는 측면으로 바뀐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변화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에 생각해보면 대단히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키는 공유 경제를 자본주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자본주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산업 자본주의의 어떤 가문에서 산업 경제의 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시 딸로 한 건 뭐냐면 앞으로는 그 근육을 쓰는 남자보다도 감성적인 여성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공유 경제를 이제 딸로 표현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유 경제는 절대적으로 자본주의 진화에서 나온 경제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다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머지않아서 공유 경제가 기존의 경제를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그 흐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이 큰 흐름을 제대로 읽은 사회와 읽지 못하고 수세적으로 나가는 사회의 미래의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공유 경제 이 시대적 흐름을 빨리 캐치해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사회의 진화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유경제는 처음에는 유유자원의 공유를 시작했어요. 나 빈방 있으니까, 나 주차장에 세우는 차 있으니까, 나 안 쓰는 공구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유유자원의 그 공유로 공유가 경제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필요한 사람 쉽게 찾고, 그 거래 비용이 낮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걸 쉽게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발전하더니 이런 거죠. 나 빈방 있으니까 공유했어요. 돈 되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옆집에 할머니가 방이 있는데 그냥 빈 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제가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갑자기 단순히 빈 방이 아니고 옆집 사람의 어떤 집을 세를 얻어서 이렇게 하면서 숙박업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유자원의 공유로 시작된 그 공유 경제가 이제는 넓은 의미로 누구나 사업을 하는 그래서 그 시민들 간의 어떤 경제로 이전에 산업경제에서 우리 소비자였을 뿐인데 우리끼리 시민들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소비하는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결국에는 공유경제는 지금은 민주적인 어떤 경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경제로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유자원의 공유가 아니면 공유경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2, 3년 전 얘기고요. 지금 현실 공유경제가 발전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전에 유유자원의 공유가 아니니 말이 좀 틀렸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콜라보레이티브 이코노미니 아니면 콜라보레이티브 커먼스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쉐어링 이코노미로 통일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유경제는 시민의 경제로서 민주화된 경제로서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유경제로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업과 시민 간의 어떤 그 소비의 어떤 그런 행태, 산업경제, 기업 중심의 어떤 산업경제와 그다음에 공유경제가 혼재돼서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유경제 따님이 이제 장성을 하면 머지않아서 제가 듣기는 40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쯤 되면 공유경제가 그냥 경제로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우리의 어떤 인류 문명의 발전을 2, 300년 동안 끌어왔는데 그 기저가 갑자기 소유 대신 공유로, 액세스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누가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고 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공유 경제가 가능했던 거는 일단은 경제예요. 돈 놓고 돈 먹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우선 중요한데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기술적인 어떤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거래하고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거래가 가능한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했었고 이전 다른 경제와 다른 건 뭐냐면 여기에 돈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적인 가치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중에 기업의 어떤 사업 모델은 공유 경제지만 어떤 그 공유의 어떤 철학, 사회적인 철학을 사회적인 가치를 중요시 안 하는 회사는 공유 비즈니스 모델일지라도 사업하는 행태가 공유 기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써보니까 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하고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세대 이 세대가 지금 Y 제너레이션 밀레니엄 세대거든요. 지금 현재 밀레니엄 세대들,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 밀레니엄 세대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됐던 사람들이에요. 나 애가 졌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와서 삶을 공유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학위를 받아야 무슨 지식을 얻고 이럴 수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컴퓨터 앞에 서면 어디에서나 전 세계 최고의 그 정보 라이브러리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 경제는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써보니까 편한 거예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미국에서 집카를 써보니까 주차하기 힘들고 한데, 어디 가나 가까운 곳에 차를 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움직인 다음에 그냥 가장 주차장 중에 가장 좋은 곳에 주차할 수 있는 직카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돈 이런 것도 또 중요하지만. 그래서 편하게, 그 다음에 덜 쓰고 더 많은 곳을 누릴 수 있는 게 공유 경제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어떤 그 소비 만족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크라우드 라이프 스타일의 확장에 따라서 공유경제는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이 그림은 이제 그 온디맨드 경제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걸 좀 정리한 얘기입니다. 또 온디맨드 경제라고 해서 O2O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그쪽은 공유 경제에서 소비 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 쪽은 기그 경제입니다. 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그 경제인데요. 이 두 관점에서 보면 이게 두 개가 다 흘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온디맨드 경제 중에는 예를 들어서 꼭 공유 경제가 아닌 것이 있죠.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이 공유 경제인데 공급자 차원에서 중요한 게 공유 경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나 사업가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업가. 그냥 나 빈방이 있는데, 유휴 자원이 있는데, 내가 빈 시간 있는데, 예?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덜 쓰고 더 많은 것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유경제 발달하다 보면 원할 때 그럼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이 기그 경제와 온디맨드 경제가 공급과 수요가 잘 어우러서 공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5월 달에 우버 샌프란시스코 갔었어요. 그래서 우버,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그리고 테스크래빗, 그 다음에 랜딩클럽, 그 다음에 리프트 다 가서 봤는데 일단 우버 가서 보니까 아주 미래의 어떤 사무실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게 문 같은 게 없이 탁 트였다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크게 느껴왔는데 이때 저를 가이드한 시니어 엔지니어 한 분이 계신데 제가 농담처럼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요즘 우버 거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0조 된 회사. 여기 80조 잘 느낌이 안 오시죠? SKT가 얼마인지 아세요? 20조가 안 됩니다. 그 얘기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피부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점심을 먹었는데, 되게 이렇게 뭐랄까, 오가닉 아주 그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맛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인상적이었고요. 에어비앤비는 제가 2번 갔습니다. 한 번은 그냥 혼자 갔고 한 번은 가이드 와서 갔는데 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포자자 하다 오기도 했습니다. 갔는데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포도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유명한 맥주를 마음대로 이렇게 대낮에서 언제든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여러 가지를 뜻하거든요. 한국에서 다 술 먹어? 기업에서?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버하고 에어비앤비 갔을 때 느낀 건 뭐냐면 단순히 사람들이 공유경제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얘기가 아니고 조직 체계, 문화 체계, 회사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공유경제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브라이언 체스키가 저쪽 그 CEO인데요. CEO가 미팅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전 세계의 어떤 숙소들을 그대로 카피해놓은 그런 모습. 그리고 가서 이제 와이파이를 쓰는데 네트워크 SSID가 에어비앤비 게스트고 패스워드가 호스트예요. 이런 큰 회사인데 이런 델리케이시드, 이런 디테일함.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 공유경제 이런 거 버블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붐도 아니고요, 변화가 아니고요. 제가 느낀 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공유경제를 4년 반 했고 투자를 할 때 대단히 많은 생각을 했던 전데 두려움을 느끼고 왔는데
어찌됐든 공유경제는 이와 같이 큰 빅뱅이고 새로운 트렌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룰이 바뀐 거예요.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기업들이 고객을 상대로 해서 가서 비즈니스 했다면 그게 아니고 사람들, 일반 시민들을 잘 엮어서 기업에 대항하는, 그래서 투자자가 롯데호텔을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룰이 바뀌지 않았으면 어떻게 똑같은 룰로 해보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자가 사라지는 거죠. 중개자가. 그래서 효율화 민주화에 의해서 공유 플랫폼 통해서 이렇게 효율화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기존의 숙소들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빈방들을 연결하는 가치 네트워크를 비즈니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숙박사업자와 커뮤니티 숙박 공유는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힐튼은 23조, 에어비앤비는 투자 받을 때 회사 가치가 25조예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공유경제의 가치 네트워크의 가능성은 원하다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그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힐튼은 방을 하나, 객실을 하나 확보하려면 부지 사야죠. 그 다음에 허가 받아야죠. 인테리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객실 하나 늘리기 위해서 그만한 돈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는 처음에 플랫폼 세팅할 때 정말 힘들지만 나중에 그냥 방만 제대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온라인에만 가능했는데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는 얘기가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 한 대를 잘 공유하면 9대에서 17대까지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소비 죽어가지고 이거 경제 리세션 오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내가 10대 예를 들어서 차를 소유해서 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런다면 나머지 공유를 통해서 50만 원이 세이브되면 50만 원 가지고 뭐 할 거냔 말이죠. 50만 원은 다른 뭔가 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만들어지는 경제는 지속 가능한 경제예요. 기존의 경제는 소비를 부추겨서 과잉 생산, 과잉 소비해가지고 지구를 멍들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산업경제가 좀 더 효율화되면서 오히려 공유경제가 진화를 하게 되면 지속 가능하면서도 경제가 오히려 더 붐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경제 재미 느낀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공유경제는 이 인류가 생존하느냐 마느냐는 갈림길에서 절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잉 생산, 과잉 소비해가지고 해서는 지금 지구가 3개가 있어도 모자란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 이슈가 아니고 이 인류의 종의 생존의 문제라고 공유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내면을 보면 공유경제 관련해서 대단히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들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변화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유경제는 모든 테크놀로지 변화를 함축한 것이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 변화를 포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새로 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공유경제는 잘 되면 경제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신뢰사회 만들어지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에 그야말로 매직 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뭔가 해야 되겠죠. 근데 공유경제도 지금 공유경제의 정의마저도 대단히 불확실하고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부의 라이선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부 라이선스보다 우모의 알고리즘에 투자자의 알고리즘이 더 신뢰를 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에어비앤비가, 왜 투자자가 힐튼이나 롯데보다도 가치가 더 높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변화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주는 라이선스, 허가보다도 알고리즘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 의한 어떤 신뢰 시대가 가고 공유 플랫폼, 신뢰 플랫폼의 시대가 왔었는데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플랫폼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거래 자체에 신뢰 시스템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 심지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중간에 플랫폼 필요 없다. 직접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물론 안에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그게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중간 플랫폼 없이 분산된 신뢰 이런 것들마저도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IoT를 합치면 그러면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고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고 이와 같이 숙박 공유나 이런 쪽 다양한 쪽으로도 확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 오늘 저도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변화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P2P 사람들 간의 거래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B2B 그 다음에 B2G 그래서 경기도 주식회사 이런 것은 B2G 정도를 봐야죠. 거머먼트에서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중소상공인들의 제공함으로 해서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모델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다 먹는 거냐 이거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그래서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이득을 가져가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공유경제의 이상적인 모델은 참여한 사람들이 플랫폼의 소유주가 되는 게 제일 맞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협동조합 형태가 제일 이상적인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의 어떤 모델로서 준호같이 주주제, 그러니까 사용자 주주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받은 걸 같이 하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페이스북이 SNS 쪽을 다 먹은 것처럼 이 공유경제 쪽에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공유경제의 플랫폼이 누가 될 것이냐가 대단히 관심거리입니다. 그냥 조그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되기보다는 아마도 위너 텍스 올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은 오히려 더 강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대체해야 될 거냐 말이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2년 제가 공유경제 투자자 시작했는데요. 그때 공유경제 얘기도 나오기 전인데 제가 그때 본 거는 온갖 기회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얘기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커뮤니티 숙박공유 플랫폼입니다. 숙박공유? 근데 왜 커뮤니티가 붙지? 신뢰 때문입니다.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냐? 사람들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은 효과적인 신뢰 확보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숙박공유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표시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서비스 개발부터 플랫폼부터 그래서 성장 기반 확보를 해왔는데 그동안 저희가 큰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에어비라는 그 막강한 회사와 메이저 리그에서 경쟁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 국내 시장이 없었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국내 시장이 없으니까 인바운드 외국인들을 내국이 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흥겨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공유민박이라고 해서 국내 시장을 여는 그런 계기가 2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큰 흐름이 있을 때 글로벌 사업자가 있었으면 강력한 국내 사업자가 등장했었습니다. 숙박공유도 이제는 이게 가능한 거고 투자자는 그동안 4년 동안 해온 어떤 기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과 달리 인바운드는 한 20%, 그래서 그 대신에 도메스틱 시장 중심으로 접근해서 글로벌 사업자인 에어비앤비와 경쟁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스트 서비스료 무료라든가 실감형 숙소 정보 등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넘버원, 도메스틱 시장 넘버원으로 시작을 해서 신뢰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의 숙박 시장, 여행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고 확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자신감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서나 국민들이 집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다를 꿈꿔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저는 공유경제야말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공유경제가 우리 어떤 사회의 어떤 혁신의 어떤 붐을 일으키게 되면
이와 같이 경제도 부분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투자자에서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10만 홈스테이 50만 객지를 확보해서 이게 제대로만 돌아가면 1년, 2년 안에 숙박비로만 2조 원, 그 다음에 경제유발효과 10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 2년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유경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넷 시대가 있었고 그 인터넷 시대에서 이제 공유경제가 왔는데 공유경제가 결국에는 사람들 간의 신뢰 관계의 가치를 높이는 게 결국에는 공유경제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홍익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공유경제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한데 리셋하고 세종처럼 세종은 어떤 사람이냐? 이 15세기에 인터넷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한국이. 그랬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애민정신 이런 것들 생각한다고 하면 실리콘밸리 대신에 세종처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서 다양한 문제를 풀고 좋은 그 국가로의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